내년 이제 증시가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국 증시 시황 관련해서 각종 경제 지표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 드리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뭐 영상 길이가 좀 길어 가지고 너무 길다 하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한국 증시가 2025년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5년 한국 증시는 좀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까지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았고, 이제 내년 초에도 뭐 지금 이 분위기가 바로 개선될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환율 한 1,500원 근처까지 이제 갔다가 한 1,470원 정도로 마무리를 해줬었는데, 내년 초 정도 되면은 한 1,500원 정도는 저는 이 방어가 좀 어렵지 않을까도 좀 내다보고 있고요. 물론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패닉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1,500선을 생각을 하면 그 위로 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6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패닉이나 우리가 흔히 이제 광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1,500원 선은 지금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닉으로 가게 되면은 한 1,600원 정도 선까지는 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2,400선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단계인데, 2,400선이 깨지면은 결국 그 아래로도 2,400이 깨지면서 패닉이 오게 됐을 때 쭉 미끄러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그 국가가 어떻게 성장을 잘 해나가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성장이 원래도 이렇게 뭐 좋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국내 총생산 이제 GDP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1.5% 성장에 그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GDP 성장을 좀 내다보고 경제 성장을 좀 분석할 때 이게 1%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 같은 선진국만 하더라도 뭐 2% 내지 3%를 왔다 갔다 하니까 2.5% 정도를 이제 중립금리로 본다. 물가도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미국 정도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성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국가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인 건 맞는데 사실 1%대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불경기라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또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뭐 1%대거나 뭐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불경기 국면으로 완연하게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무역 수지나 그 다음에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회복되는 국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12월 24일이죠. 말에 한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100을 표준으로 합니다. 100보다 올라가면 소비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좋다 쪽으로 보는 거고요. 100보다 아래면은 표준치보다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12월 20 말에 이제 발표된 수치에는 88.4로 거의 급락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급락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실업률이 지금 사실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2.7% 정도, 뭐 11월 달이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1월 중순에 발표되는 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막 엄청 지금 힘들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실업률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솔직히 이제 지금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고, 뭐 사실 알바생들보다 돈을 못 벌어가거나 파산이 이제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사실 실업률만으로 다 이제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좀 많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대 뭐 1.5% 정도, 경제 성장률이란다, 그 GDP 성장률이 1.5% 정도 전년 대비 나왔는데, 이게 물가가 이제 1%, 1.5% 정도 나옵니다. 1.5%, 1.4%. 이게 CPI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 PPI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 성장 대비해서 물가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 뭐 과하게 올라간다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상승률이 확 죽었고, 그 다음에 GDP 성장도 확 죽은, 뭐 키 맞추기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불경기로 접어든 GDP 성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 2% 3%대로 가려면 또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물가도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GDP가 전년 대비해서 1.5% 성장할 때 지금 물가가 1.5% 정도 상승하니까 사실 키 맞추기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냐? 내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키 맞추기 하면 기준금리는 1.5%까지 떨어뜨려도 됩니다, 사실. 물론 이거를 단순히 뭐 GDP 성장이랑 그다음에 물가랑 이거를 세 개를 딱 놓고 재단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건 뭐 미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더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이 한번 쫙 끌어올릴 때 그때 일제히 다른 국가들도 따라 올렸기 때문에 내릴 만한 룸이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한 1.5%포인트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되지 않냐? 왜 안 하냐? 이 문제가 이제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4.5%포인트고 우리나라는 3%포인트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한국을 추월했을 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투자 자금이 다 이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디어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랑 미국을 비교해 놓고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안전자산이고 성장성도 지금에 와서는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기까지 한데 성장성도 뛰어나다?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기준금리 3%, 가만히 있으면 3% 주는데 얘는 4.5%를 주고, 뭐 국채 수익률 비교해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이게 지금 이자가 더 높으면 사실상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 3%인데 미국은 4.5%니까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 안전하고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도 더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결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야, 한국에 뭐하러 투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금토세 폐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세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일각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미국은 돈을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한국은 매매를 하면은 원금을 많이 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뼈아픈 건데, 지금 현재 이 1.5%포인트의 격차로 인해서 자금은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환율 상승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10년 추이로 놓고 봐도 역대 최고치의 이제 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1483원까지도 갔었던 걸 제가 이제 체크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1475원, 6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근데 83원까지도 갔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환율이 급등했을 때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는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국제적인 통화 대비해서도 한국의 원화 가치가 좀 과하게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불경기니까 그렇고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다. 물론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경쟁국 대비해서도 어렵다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환율 방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더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을 이길 정도의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이 노란색이 외국인이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검은색 선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기관, 개인, 그리고 금투 물량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이나 개인이나 금투는 물량을 늘렸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물량을 확 죽였어요. 한국에서 돈을 다 뺐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되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시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어떤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산다고 증시가 올라가나요? 기관이 산다고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사야 한국 증시는 올라가 줍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의 신뢰도가 높은 증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매도세가 뭐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보시게 되면 7월부터 이제 따졌을 때 12월 말까지 외인들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합니다. 개인 기관 뭐 금투 이런 데서만 사고 있고 개인 기관만 사고 있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굵직굵직한 돈들은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쪽이란 말이에요.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제 이 액수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조 정도 막 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수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환율 방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한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2400선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외환 보유고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물량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환율 방어와 지수 방어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뭐 환율 방어는 애초에 1300원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1400원을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죠. 1450원도 뚫고 1500원 근사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수는 뭐 2400선을 지금 간신히 뭐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내년 연초 정도에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만한 모멘텀이 너무 적어요.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뭐 기관도 버티고는 있었는데 개인 빼고 뭐 지난 거래일에도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연기금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선현물 개인 외국인 다 팔고 이제 외국인 슬쩍 들어왔는데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도세.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내년 연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한국 증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과하게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고 세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환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무슨 막 2,000원, 3,000원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그럼 이 정도면 환율이 좀 과하게 올랐다. 이제는 한국 투자해 봄직하다. 금투세도 폐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있고 환차익도 볼만하고 그럼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그럼 또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환차익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에서 또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으로 그런 심리가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면 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당분간은 연초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그 이후에는 또 그만큼 빠진 만큼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예탁금 같은 자체도 이제 신용잔고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쳐드린 이게 이제 신용잔고인데 23년 이때가 거의 최저점 수준이었는데 이때를 깼어요 신용잔고가. 그래서 사실 신용잔고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라는 거. 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년 그때 이제 신용잔고가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때 수준이 요 선 그어드린 구간이니까 다시 반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맞고 신용이 더 털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한국은 외국인 물량에 의해서 지수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가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는 거. 그걸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수 방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불경기 모멘텀에 빠져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개 국가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큰 패턴 자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기준금리를 내려서 빨리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내년에 원래 한 4번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2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고 이걸 또 횟수를 줄였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돈을 다 빨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돈을. 한국에도 뺏기지만 다른 국가들도 지금 뺏기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뺏겨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이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또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현재 한국 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미국이 저는 좀 의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기를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저렇게 천천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천천히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요. 미국이 사실 고용지표는 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미국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청구자가 지금 3년 만에 최대 191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연말 특수도 사라지고요. 내년이 되게 되면 그럼 미국이 이제 소비도 꺾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증권 친화적이 증시에 좀 친화적인 대통령이고 또 살릴 만한 모멘텀 인프라 책들을 내놓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거지 한 번 나올 하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4.63%입니다. 이게 다운이 되고 있었는데 다시 치솟아 올랐어요. 이게 뜻하는 거는 이렇게 지표금리로 보통 얘기하는 실물 금리가 실질 금리가 다시 이렇게 치솟아 오르게 되면 사실상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를 다시 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또 연준과의 뭐 협의를 보든지 트럼프가 압박을 하든지 뭘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리 수준으로는 사실 미국도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강달러 기조를 취하면서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는 있다지만 이게 저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10년물 말고 이제 단기물 2년물로 보기 때문에 2년물도 보게 되면 지금 빠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고금리로 가게 되면 성장이 정체되고 시장이 어려워진다. 지금 기준금리 속도도 지금 다시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니까 실질 금리가 다시 튀어버리잖아요. 이거. 물론 뭐 저것만의 영향이 있겠냐마는
한국은 이제 보통 단기물 3년물로 보기 때문에 3년물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짝 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장기물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원래 이제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국채 금리가. 그러다가 살짝 다시 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거기 미국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계속 내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외국인 이탈이라든지 환율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좀 할 줄 계속 할 것 같았는데 브레이크 걸리겠네. 또 이제 튑니다. 실질금리가.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좀 성장이 계속 정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지금이야 뭐 연말특수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버티지만 한계점이 올 것이다. 그 한계점이 오게 되면은 한번 미국도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 연초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힘들겠지만 뭐 미국도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어거지로 연장시키면 물론 연장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살짝 해서 터트리느냐 나중에 이걸 키워서 터트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트럼프나 이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멈추진 않을 거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걸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세계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증시는 상승 사이클입니다. 다만 그 안에 폭탄을 한번 터트리고 가느냐 그냥 그대로 쭉 밀어붙여가지고 가느냐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패닉이라든지 변동성도 아마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장이 많이 연출될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받쳐준다. 그게 의미하는 건 기준금리가 인하 국면으로 간다. 그게 이제 받쳐주게 되면 변동성 커지면서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야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저는 그 다음 이제 성장 업종 2차 전지나 배터리가 이제 2020년도 유동성 확보에서 득을 봤다면 2025년, 26년의 유동성 확보 때는 어떤 혁신 업종이 2차 전지와 배터리를 대체할 것이냐, 다음 타자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 남겨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게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인플레이션을 모두 뛰어넘는 막강한 인플레이션이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말 그대로 시장을 파괴로 이끄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월급 올리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걸 또 각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업들이 겪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결국 공장을 미국에 짓지 않고 다른 제2국 3국으로 넘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공장을 넘겼던 거예요. 뭐 중국이나 다른 생산 공장을 노동비 싼 데로 옮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같이 성장해 나간 건데 사실상 이제는 그쪽에서 뭐 특히 중국에서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공장도 다시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인건비가 비싸지면 또 그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게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노동력에 기대하면 안 되겠다. 값싼 노동력을 기대하면서 중국에 공장을 지었더니 중국이 엄청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네? 안 되겠다. 산업 트렌드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냥 다 미국으로 공장 돌아와. 그리고 이제부터 짓는 공장들은 다 로봇이나 자동화로 다 바꿔버려. 사람 웬만하면 쓰지 마. 조금만 쓰든지 앞으로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미국에 공장 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뭐 땅값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였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로봇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뭐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제가 지코바 치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 로봇이 한다까지는 아닌데 지코바 치킨이 막 이렇게 돌리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치킨 완성되고 얼마 전에도 한번 먹었는데 지코바 맛있어요. 하여튼간에 요즘에는 커피도 알바생을 못 쓰죠. 사람은 또 진짜 사람도 기계는 그냥 고치면 되는데 내가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속된 말로 뺑기치는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막 꾀병 부리고 갑자기 그냥 말도 없이 그만둬 버리고 사람은 이런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새 MG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물론 다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책임감이 없어지는 모습들은 또 어떻게 대체할 거냐. 기계가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카페 같은 것도 직접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유는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올랐는데 월급은 물가 오른 만큼 못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다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심한 게 그거예요, 사실. 월급이 그만큼 오르면 돼요. 월급이 그만큼 오르려면 기업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리거나 아니면 월급이 깎이거나 그대로거나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불경기에 빠지고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기업도 물건이 안 팔리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이걸 해결할 만한 모멘텀으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하고 이러죠. 월급 올려줘라. 안 올려주면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는 로봇이나 기계를 대량 생산하면 또 단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쓰자. 알바생 쓰지 말고 카페에서도 그냥 로봇 쓰자.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이제 월 할부로 긁으면은 알바생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장님들이 알바생보다도 돈을 못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허다하고 그러면서 빚을 떠안고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를 몇 번 겪으면서 이제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도 이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자동화, 자율주행 이 키워드가 같이 이제 따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나 배터리는 사실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를 전장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AI에서도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갔잖아요.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를 먼저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보세요. 그래서 감속기나 뭐 여타 다른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대장주 먼저 보세요. 지금 당장 급등한다가 아니라 수년 내에 2차 전지급의 파급력을 보여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 이제 증시가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황이라든지 멘탈 그리고 교육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장중에도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뭐 비밀번호 칠 것도 없고 뭐 개인정보 넘기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진행해드리고 도와드리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오셔서 많이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에 힘입어서 지금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하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